우리 2019년 중국에서 첫 발생한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는 치료제와 또 백신 때문에 많이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매년마다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또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패러사이트, 요 단어가 기생체,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숙주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미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중간 단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시접종, 어르신들은 동시접종으로 질병을 이기자 뭐 이런 포스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 이제 동시접종을 하신 상태이고 저희도 아마 어, 이번 달부터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숙주에 따라서 몇 가지 대표적인 형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혼자서는 복제를 하거나 이렇게 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요. 박테리오파즈라고 하는 바이러스, 또 식물을 감염시키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또 동물을 감염시키는 헤르페스, 또 미미, 인플루엔자 이런 바이러스들이 숙주에 따른 또 바이러스 형태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에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 독성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실은 바이러스가 또 좋은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적조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남조류나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을 또 죽여서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그러한 좋은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라는 또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물을 감염시키는 아까 어,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식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이고요. 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들에는 메르스, 우리 2015년에 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있고 또 구제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소나 돼지를 감염시키는 그래서 한동안 살처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돼지도 작년에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렇게 살처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얘네들을 살처분하려면 잘 안 들어가니까 새끼를 먼저 집어넣으면 어미들이 뒤따라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처분하는 또 장면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숙주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우리가 박테리아와는 조금 다릅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우선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지만 박테리아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 또 이분법에 의해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또 사이즈가 다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 100나노미터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데 100나노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사이즈는 DNA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1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사이 정도가 되고요. 또 휴먼 셀, 우리 인간 셀은 뭐 작게는 10,000나노미터에서 10만 나노미터. 우리 1000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1마이크로미터니까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0.1mm, 난자가 제일 크죠. 0.1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크기부터 다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박테리아는 그거보다 작은데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어, 박테리아를 증식을 제어하는 것들이 이제 항생제가 있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 이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이나 뭐 이런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또 백신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또 예방을 하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를 통해서 항바이러스제를 통해서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핵산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면 RNA와 DNA로 나눠집니다. RNA와 DNA 차이점은 그 오탄당에 있는 디옥실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과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의 차이에 따라서 DNA, RNA. 디옥실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은 여기 보시면은 그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기, OH기가 아닌 수소기만 있는 게 이제 산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디옥시리보스 오탄당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오탄당은 리보스, 그래서 RNA라고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DNA와 RNA의 차이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나눠집니다. 헤르페스, 우리 입술 포진을 만들어내는 헤르페스 1형이 이제 구순 포진이고요. 2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성기 주변에 포진을 만들고 3형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대상 포진을 이렇게 일으킨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중나선 DNA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아데노바이러스, 우리 감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처럼 DNA 바이러스입니다. 이것도 더블 스트랜드 바이러스이고요. 요 천연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DNA. 우리 HPV, 그 가다실이라고 하는 백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제 HPV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중나선의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소개했던 이제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DNA 이중나선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그리고 담뱃잎 모자이크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바닐라선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에이즈 감염시키는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RNA 바이러스. 그런데 얘는 이제, 어, 그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 여기 보시면은 HIV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레트로 바이러스, 즉 RNA를 다시 DNA로 바꿔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HIV가 대표적입니다. 그 기장을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내 침입을 한 뒤에 자신의 이제 유전 물질을 캡시드 단백질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요 유전 물질을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하는 RNA를 역전사, DNA로. 원래 우리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소개했었는데 DNA에서 원래 RNA에서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렇게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에 의하면 DNA 다음에 정보가 RNA로 바뀌어지는데 얘는 거꾸로 갑니다. RNA에서 리버스, 전사 효소에 의해서 DNA 이중 나선으로 바뀌고요. 이 DNA가 핵으로 들어가서 숙주의 핵 속에 있는 DNA를 자기 걸로 이렇게 바꿔서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경우가 바로 레트로 바이러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HIV 바이러스입니다. 또 DNA 바이러스의 복제와 번식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숙주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표면 단백질, 숙주 표면 단백질이 리셉터가 되고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 이제 이것과 결합하고 속으로 들어가면 또 핵으로 이제 들어간 뒤에 자신의 DNA를 이렇게 복제하고 또 RNA, 또 단백질, 요 센트럴 도그마에 의해서 DNA, RNA, 단백질, 바이러스의 단백질들을
또 RNA와 함께, DNA와 함께 복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밖으로 릴리즈 나가는 그러한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DNA 바이러스의 복제 및 번식이었고요. 그리고 RNA 바이러스도 뭐 비슷합니다. RNA 바이러스도 흡착, 먼저 이렇게 달라붙은 뒤에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전 물질들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면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 또 일부는 또 요 트랜스크립션, 또 리플리케이션, 해간에 있는 요 이제 기관들, 소기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RNA를 복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해서 방출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를 나눴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진핵생물, 그리고 고세균, 또 세균, 여기에 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는 따로 이렇게 영역을 갖고 있는데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와서 아마 바이러스가 그 중에 바이러스로 이렇게 나타났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의 한 이론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진화론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원시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라는 원시 바이러스 세포설이 있고요. 또는 원시 바이러스 자체가 어, 최초의 생명체다. 이 자체가 생명체다라고 하는 최초의 생명체설과 방금 이야기한 제4 영역설로 진화했다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로부터 이 세포가 퇴화하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나온 거다라고 하는 세포 퇴화설이 또 있고요. 최근에는 세포의 하나의 어떤 유전자가 탈출했다. 세포 내 RNA나 DNA가 탈출해서 얘네들이 자체 이제 바이러스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에서 유래됐다라는 또 이론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이제 어떤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창조했다, 조작했다,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어, 현재 바이러스가 된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유래된 비슷하게 또 주장하는 또 설도 있습니다.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재조합됐다. 그리고 또 창조주의에서 바이러스가 창조됐는데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재조합에 의해서 그리고 또 변이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현재 병원성을 갖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창조주의에 의한 바이러스 창조설,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렇게 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아까 트랜스포존, 뭐 레트로 트랜스포존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옥수수,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른 옥수수로부터 발견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하나의 어떤 DNA A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B라는 유전자로 이동할 때 요 일부분이 이렇게 점핑해서 요게 삽입되는 요 부위를 우리가 트랜스포존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핑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런 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DNA에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RNA로 이렇게 전사가 일어난 다음에 얘가 거꾸로 아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역전사, RNA가 DNA로 바뀐 다음에 요 DNA가 다른 부위로 인서트, 이렇게 삽입된 것을 우리가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합니다. 요 얘네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아마도 요 RNA가 이렇게 이제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얘가 바이러스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포 탈출설 또는 이제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의한 유래설, 트랜스포존 유래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화론의 한 이론이기도 하지만 또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또 생성됐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또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프로바이러스, 두 개의 바이러스 안에 있던 요 유전자가 이종성 쥐백혈병 바이러스 관련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각각의 두 개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재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논문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창조론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드시고 그 바이러스가 변이에 의해서 어, 이렇게 현재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이론인데 선악과 사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어서 죽게 되는 것.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접촉을 통해서 또는 먹거나 성적인 접촉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먹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뭐 영향을 미치고 이 바이러스가 변질이 일어났을 것이다. 변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도 유사하게 하늘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마치 사건을 먹으면 독이 돼서 이게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살과 피를 먹어서 해독제가 된다라는 상반되는 대비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 사건, 바이러스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거절함으로 이 정보를 변질시킴으로 우리에게 죄가 왔고 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변질을 회복시키는 것, 즉 온전한 정보로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정보로 바꾸게 되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게 뭔가 죄와 바이러스의 유사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속성, 바이러스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이 유전 정보 또 언어의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 바이러스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바이러스는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에 이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이거든요. 정보를 이동시키고 또 변이를 일으키고 또 숙주의 변이를 일으켜서 숙주의 병원성을 또 전달하고 숙주를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와 언어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심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유전 정보는 이렇게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고요. 이 유전 정보가 RNA로 또 RNA가 단백질로 정보의 이동이 있습니다. DNA는 RNA로 바뀌는 걸 우리가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고요. 또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걸 트랜슬레이션, 번역이라고 합니다. DNA 같은 경우는 이중 나선으로 돼 있어서 세 개의 염기 조합으로 하나의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해서 하나의 언어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어, DNA 또는 RNA 염기 언어 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GTC 네 개의 문자가 세 개가 하나의 이제 단위가 됩니다. 코돈이라고 하는 단위.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AUG
AUG.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는데, 실은 이게 이제 시작, 우리가 말할 때도, 뭐 일기를 쓸 때도 오늘은, 또는 뭐 우리가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하는 게 이제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부터 이렇게 번역이 시작됩니다. 자, RNA. 예, 요 중요한 AUG. DNA는 ATG가 되고요. 두 개의 문자가, 염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NA에서 RNA,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정보가 이렇게 이동하는 중심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조율을 할까요? 64개의 유전 암호가 생성됩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얘네들을 다 세보면 64개가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스탑입니다. 스탑. 멈춰라. UAG, UAA, UGA. 스탑 코돈, 스탑 암호는 아미노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실은 64개가 아니라 61개의 유전 암호, 64개가 아미노산을 이렇게 코드하지만 실은 61개가 아미노산을 코드하고요. 또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존재합니다. 알라닌, 아르기닌, 뭐 아스파라긴, 점점점에서 발린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 라이신, 뭐 이런 RNA 아미노산들이 있죠. 뭐 이런 대표적인 아미노산들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진화론에서는 이거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암호는 64개인데 왜 아미노산 20개? 그냥 유전 암호도 1대1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 PH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게 보시면 두 개가 있죠. 암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또 세린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개나 있습니다. 굳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요 세 번째 염기가 달라지면서 다른 암호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요 암호들이 네 개가 달라도 똑같은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다.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요 정보가 이렇게 단백질, 눈에 보이는 물질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정보, 보이지 않는 정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단백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발현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죠.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고 이런 사이즈로 300규빗, 뭐 50규빗, 30규빗 뭐 사이즈로 또 창문을 한 규빗을 내라 라는 명령이 있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이제 명령이 DNA라고 한다면 이 명령대로 그 명령을 준비하는 과정,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 정보가 또 필요하죠. 준비하는 과정. 마치 m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그 주변 뭐 tRNA 그리고 또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들이 두 번째 과정이고 실제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방주를 제작해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요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성육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로고스, 법칙이다. 정보다.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표현, 발현된 것과 유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이해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논문에 조금 특이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포지션 디펜던트 펑션에서 점점점 인간 서열의 특이적 전사인자 위치 의존적 기능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전사를 도와주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DNA에서 RNA
RNA에서 뭐 아미노산으로 만들 때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요 전사 인자가 DNA에 달라붙어서 RNA로 만들어지는데 인간 서열의 특이적 전사 인자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논문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 이 논문과 비슷하게 요 DNA는 문법이다. 그냥 문법이 아니라 스파셜 그래머, 공간적 문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유전자 발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도 말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고 또 예를 들면 또 띄어쓰기를 안 하면 우리가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처럼 공간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중요하다.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1차원적인 정보를 갖고 있죠. 이게 이제 1차원적인 유전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1차원 정보라면 2차원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한 부위에 DNA의 한 부위에 전사인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사인자는 요 유전 정보 뭐 ATGC, CCG, CCAA, TAC 요건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요 정보에 이 전사인자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인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RNA로 전사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자입니다. 요 전사인자가 다른 위치에 달라붙게 되면 요 아까 CCA, CCA였나요? CCG. CCG가 아닌 다른 부위에 달라붙게 되면 뭐 전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치에 의존한다는 거. 아까 논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전사인자가 역할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걸 공간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프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요 위치가 전사인지가 달라붙는 또 암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중 암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중 암호. 듀온이라고 하는데 또 삼중 암호가 있습니다. 아까 코돈 우리 세 번째 염기가 뭐 어떤 거는 네 개나 이렇게 존재한다. 뭐 ACG를 볼까요? ACG 보면은 스레오닌이라고 하는 거는 ACG만 있는 게 아니라 ACC, ACU, ACG, ACA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학자들이 이건 효율이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했는데 코돈의 세 번째 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요 논문도 나왔는데요. 세 번째 코 유전 암호의 요 중복성은 트랜슬레이션의 포징, 멈춤을 유발한다. 가능하게 한다. 실은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염기가 세 번째 그 A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스레오닌이 하나만 쓰는 이유는 다른 걸 쓰게 되면 모양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쓴다라는 것은 얘가 포징 멈춰야 이 단백질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삼중 암호의 원리입니다. 삼중 암호. 우리가 이 암호가 1차원적인 암호가 아니라요. 이중 암호, 삼중 암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유전자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이 암호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고 또 이 암호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암호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의 원리, 암호를 바꾸는 정보의 원리입니다.
그 워너 기프트라고 하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말을 소리를 크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원래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혼자 흥분을 한 것 같아요. 혼자 죄송합니다. 혼자 흥분해서 막 목소리가 조금 높아져서 성대를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아, 원래 목소리로 좀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가 이 파장이 굉장히 졸린 파장이어서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은 파장으로 했는데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라는 이 책에서 보면은 정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암호가 있고 신호가 있고 이 정보의 내용, 의도된 목적이 있다. 이 목적대로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보의 생산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정보를 해독하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비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는 것, 의식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의 정보, 또 우리 생명체의 정보가 있다라는 것은 정보를 만든 또 발신자, 또 의식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지적인 어떤 지적 설계를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백신의 원리와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어, 이제 사자성어 중에 이벌이,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랑캐로 오랑캐를 잡는다. 독으로 독을 다스린다. 근데 왜 이런 말이 이제 백신에 들어갔냐면 백신 자체가 실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로 바이러스를 잡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려서 질병을 앓아서 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 사람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는 이제 해롱해롱하거든요. 그러면 약화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애들을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덜 아프고 또 항체도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의 원리, 생백신입니다. 이게 생백신. 자, 이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두 소년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두 소년의 차이. 왼쪽과 오른쪽. 한쪽은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이렇게 막 천연두 같은 게 나중에 곰보가 될 것 같죠? 오른쪽은 그래도 좀 깨끗하죠? 한쪽은 백신을 접종하는, 한쪽은 백신을 맞지 않는. 백신의 차이가 이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천연두 바이러스가 스몰폭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까 DNA 바이러스라고도 했었는데 천연두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감염되면 이런 엄청난 또 수포를 발생시키고요. 람세스 5세 미라에도 잘 보면은 이런 천연두를 앓았던 흔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이 천연두를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천연두를 잡는 백신을 만드는데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소의 젖을 짜는 여성들이 이제 소가 이 우드라고 해서 이제 카우팍스
아까 스몰퍽스는 사람한테 감염되고 카우팍스는 소한테 주로 감염시키는데 사람한테도 물론 감염되지만 질병이 이제 좀 천연두보다 약합니다. 이 카우팍스 우두에 걸린 여성들은 천연두에 안 걸려요. 처음에 이제 소 젖자다가 이렇게 이제 며칠 앓다가 말아요. 그리고선 천연두가 막 창궐해도 이 여성은 걸리질 않아요, 천연두에. 그걸 보고, 아, 이게 뭔가 두 개가 비슷한 어떤 병원체가 관여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병원체를 집어넣으면 혹시 감염이 안 될 거다라는 가설을 내리고 실험을 해봅니다. 아이한테 이제 요 고름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이제 건강하니까 여기를 상처를 내서 못으로 이렇게 그 바늘을 찔러서요. 거기에다가 이 고름을 집어넣어줍니다. 요 논문 카우팍스 더 카우팍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기에는요, 야, 소고름을 넣더니 사람들이 우리 소가 될 거야, 나중에.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 우두법, 요걸 접종한 아이들이 천연두에 훨씬 이제 감염률이 떨어지게 되고 또 치사율도 훨씬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백신의 좋은 효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예전에 한 편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그 소의 고름딱지죠. 그거랑 못이랑 동봉해서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이거 그 소고름을 얻었다. 이걸로 이제 우두 접종을 해라. 그러면은 천연두에 안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바늘인 거고 이게 백신인 거죠, 실은. 예전엔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파스테르도 광견병 백신을 이렇게 또 최초로 백신을 만든 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중에 이 사백신이 있는데 시노팜, 광견병 백신은 바이러스를 그냥 집어넣지는 않고요. 거기에 뭐 여러 약품들 클로로포름이나 이걸 이제 약독화시키는 이제 물질을 넣어서 바이러스를 이제 약화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게 사백신이 시노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인데 사백신입니다. 아무래도 생백신이나 사백신은 바이러스 자체를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요 토끼 뇌에 요거를 이제 사백신을 넣어서 얻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면역작용이라고 하는데, 면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천면역, 그리고 후천면역. 선천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피부나 이 눈 점막 조직 위산에서 나와서 이물질들을 이렇게 잡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선천면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터페론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후천면역은 병원체를 대응하면서 학습하면서 또 기억하고 그 병원체가 다시 왔을 때 대비하는 면역을 후천면역, T세포와 B세포, 항체 이런 것들이 바로 후천면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선천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해서 피부의 방어, 식균 작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분비물, 눈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의해서 작용하는 게 선천면역, 그리고 후천면역, 특이적 면역은 B림프구, 또 T림프구, 얘네들이 이제 바이러스나 여러 이물질들, 미생물들과 이렇게 싸워서 생기는 항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잡는 T세포에 의한 또 잡아먹는 그런 작용들을 다 특이적 면역,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 항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항원 결합 부위가 있고 이 항체는요, 항원을 면역을 한 번 갖고는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두 번, 세 번.
해야지 이게 오래 갑니다. 지속성이 강하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돼요. 3번 정도는 해야 이게 지속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중화항체 작용 방식입니다. 우리 면역 세포에서 나온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 버리면 얘가 여기 못 달라붙어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중화항체의 작용 방식입니다. 백신의 종류는 아까 우리 생백신 얘기했었고, 살아있는 그냥 고름에 있는 백신, 그 바이러스 집어넣은 게 생백신이라면, 아까 사백신, 불알화 백신이 있었죠. 파스테르가 이용했던 약물을 집어넣어서 바이러스를 깨뜨려서 집어넣는 사백신. 그리고 DNA 백신, RNA 백신, 요즘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백신들이죠. 그 화이자, 모더나에서 만든 RNA 백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거고, 제가 이제 논문 쓰고 박사 연구할 때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라고 해서 단백질 만드는 코로나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겉 표면 단백질만 미생물한테 만들게 해도 이것들을 우리 몸에 접종하면 이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단백질만 잡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전체를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 유전 공학을 이용한 그리고 VLP 백신은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고 이라고 해서 바이러스 비슷한 요 단백질 백신을 또 이용한 백신이고요. 약독화 백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런 종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논문 쓸 때 실험했던 장면이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을 했던 논문이기도 합니다. mRNA 백신의 원리는 아까 RNA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했잖아요. RNA가. 그 RNA를 불안정하니까 지질막으로 포장해서 얘를 이제 주사를 딱 놔서 세포 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포 내 들어가기까지 이게 여기저기 이 RNA를 노리는 애들이 많거든요. RNA 분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질막에 싸서 세포 내까지 딱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요 막은요, 세포막은 인지질막으로 돼 있어서 지질막이랑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요 유전 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요 유전 물질이 뭐냐면은 바이러스의 단백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단백질 정보를 만들면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단백질을 잡는 항체가 만들어지면 비슷한 바이러스가 와도 다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mRNA 백신의 원리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하면은 아까 그 지질막에 들어있는 mRNA를 주사를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주사된 애들이 세포 내까지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애들도 있지만 하나만이라도 딱 들어가면 이제 얘가 요 안에서 세포 안에서 막 단백질들을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단백질들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세포 안에서 또 RNA를 또 복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따라서 이렇게 표면 단백질들이 나오고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전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요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만 만들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딱 나오게 되면 B세포가 이거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항원 제시세포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 얘네들을 가져다가 이게 뭔지 분석하고 T세포한테 알려줘요. 야, 이거 이물질이니까 너 이런 애 만나면 가서 잡아 죽여라. 그리고 T세포는 또 B세포랑도 이걸 공유하고 B면역세포는 또 이것 때문에 이제 활성화되면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T세포랑 이 정보를 또 같이 서로 공유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백신의 원리입니다. 치료제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제. 대표적인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데, 요 팍스로비드 원리는 니르마트렐비르라고 하는 약하고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약을 두 가지를 같이 먹어요.
근데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바이러스성 단백질 생성을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게 이제 차단이 되면 바이러스가 이 분해 요소가 있어야 자기네 것들을 유전자를 이렇게 잘 정리정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유전자를 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 바이러스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거죠. 정보의 순서가 중요한데 이걸 잘라내지 못하니까 요 일부만 이렇게 딱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돼 버리면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증식이 억제되는 거죠. 요 분해 요소가 아주 중요한데 이걸 차단해 버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차단을 못하면 3CL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게 요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서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는데 그래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데 요거를 제한해 주는 게 바로 저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약입니다. 아까 리토나비르 하나라고 니르마트렐비르 두 알. 리토나비르는 어, 간에서 약들이 독성물질 이건 어차피 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이거를 분해시키려고 하는데 그 간이 분해 못하게 하는 요거를 분해 억제제입니다. 그래야 얘가 이제 오랫동안 단백질 분해 요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거를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치료제예요. 요즘 치료제. 진단하는 거는 또 간단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우리 맨날 이렇게 예전에 코에다 쑤시고 했었잖아요. 요 콧물 요 시료를 여기 이제 그 우리 진단 키트에다가 딱 뿌리면은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한쪽 라인에 검출 항체가 있고 요 대조 라인도 대조 라인에는 요것만 검출 요 실험 라인에는 요 멤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이 시료의 항원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얘가 가면서 요 컨주게이션 패드에서 요 붉은색 나노 입자가 얘 항원이랑 붙거든요. 항체. 항원 항체 반응으로 얘가 붙어서 여기는 붉은색이 나요. 얘는 이게 요 항원이 없어도 붉은색이 나도록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두 줄이 되면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요 실험 라인에 얘가 안 붙게 되면 제가 못 붙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에서 유전자를 이용해서 또 진단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DNA가 양이 많아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 DNA를 증폭하는 기술이에요. DNA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변성 단계, 뜨거운 온도로. 그다음 프라이머라고 해서 얘를 이제 복제해주는 조그만 물질이 달라붙는 단계. 그리고 그다음 합성 단계. 여기에 이제 ATGC가 달라붙어서 요거를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이클이 지나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요.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네 개가 되고. 이의 배수, 두 배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한 30 사이클 되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10 사이클만 돼도 1024, 네, 2의 10승이니까. 30 사이클이면 10의 10승. 2의 30승은 10의 10승이랑 같으니까 10의 10승이면은 10의 9승이 10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 속도가 10의 10승.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증식되는 속도. 증식되는 속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저게 30 사이클을 하거든요. 1시간 동안 이게 이제 100억 개 정도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뭐 1초에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순식간에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요 테스트 PCR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안에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14사이클만 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 그러면 DNA가 바이러스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조금만 증폭했는데도 DNA가 검출됐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이클, 30사이클을 넘게 했는데 그제서야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것은 아니, 적은 바이러스가 적다는 거예요. DNA가 이제 검출됐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제 검출되면은 이제 우리가 감염됐다라고 이제 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이게 PCR 해도 검출이 안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을 늘리면 늘릴수록 검출이 될 확률이 점점 많아져요. 아주 적은 양도 이거 사이클을 많이 하면은 검출이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좀 완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0사이클 했는데도 안 나타나면 다 치료된 거다. 아니다. 34사이클 뭐 몇 사이클 해야 했는데 안 나와야 완전 치료된 거다. 이런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진단.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지적 설계 파트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설계됐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는 건데 이게 설계됐을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 우리 이게 아까 박테리오 파지였잖아요. 티포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인데 구조를 보면 무엇처럼 생겼냐면 우주선이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는 행동도 우주선이랑 비슷해요. 잘 보면 박테리아한테 딱 착륙해서 요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이 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선 튕겨져 나가버려요. 우주선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우주선이랑. 이게 실제 찍은 거거든요. 현미경으로. 박테리아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감염시키는 모습인데 비슷하죠. 우주선에 이렇게 착륙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설계의 증거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정 20년째 바이러스예요. 결정체를 단백질.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려면은 설계도 없이는 못 만듭니다. 설계도. 이런 그 전개도라고 하네요. 전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바이러스가 확실하다.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바이러스는 또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 아까 T4 말고 얘는 T2 어, 바이러스 이게 박테리오 파지인데 T2 박테리오 파지인데요. 잘 보면 얘가 DNA가 굉장히 긴 DNA를 갖고 있어서요. 얘를 이렇게 안에 단백질 모터가 있어서 이걸 막 돌리면서 마치 실타래를 감아주듯이 돌아가는 모터가 있습니다. 기계처럼 비슷하고 요 시계 방향으로 요 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DNA가 이렇게 패키징 되는 거, 포장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게 질문, 네, 저게 이제 현미경으로 그 박테리아를 이제 네네. 봐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근데,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그 주사전자현미경. 어느 정도의 그 현미경의 확대를 해서 네, 우리 지금으로서 네.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의 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깊이까지. 나노미터까지요, 나노. 우리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는 안 되고요. 눈으로 그건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전자 현미경, 전자를 쏴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 현미경으로 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음과 양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나노미터 수준까지 과학 됩니다. 영화 봤듯이 10나노미터. 몸속에 그 혈관 있잖아요. 아, 그 혈관 속을 속에 우주선이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잡아내고 뭐 이런 네. 게 있던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지금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부. 와, 약물 치료할 때도 딱 타겟을 향해서
아무데나 약을 넣으면 안 되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하게 암을 됩니다. 죽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앞으로 뭐 조금 더 발전하면 그렇게 하겠죠. 아, 자, 그래서 이런 모터가 있다. 야, 이거 보니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모터가 돌아가는 거, DNA를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거든요. DNA를. 이런 걸 보면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ase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RNA도 있고 이걸 패키징하는 걸 보면 뭐 사람이 만든 기계랑 다를 바 없다. 또 우리가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 병을 치료할 때 유전자가 고장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고장난 유전자 말고 그걸 치료한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데노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그 아데노 바이러스의 DNA를 빼버리고 우리 걸 집어넣어서 감염시키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자기 정보를 숙주한테 막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고쳐진 유전자를 이 아픈 사람한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체내 유전자 치료법이고 밖에서 몸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요 이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그 세포를 고치는 거예요. 밖에서. 고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바이러스를 넣어서 이 세포 안에다가 온전한 이제 정보, 유전 정보, 치료된 유전 정보를 담은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감염이 되면 이 안에 세포는 바이러스 정보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원래 고장난 유전자가 바이러스 정보로 바뀌는데 그 바이러스 정보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넣었으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를 치료한다면 이 세포를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체외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전자 가위법이라고 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딱딱 그 부분만 자르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유전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걸 보면 이거는 정보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보를 바꾼다는 거는 지적 존재가 분명히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적인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죄의 속성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바이러스랑 죄랑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 왜냐면 둘 다 정보잖아요. 정보가 변질되는 것. 죄도 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마라가 명령인데 하면 그게 죄잖아요. 정보가 명령을 어기는 것, 바뀌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살펴봤더니 둘 다 정보예요. 바이러스에도 정보가 있고 죄도 실은 정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십계명 안에 뭐 율법 613개 안에 있는 정보가 바이러스는 자신의 정보를 이 정보 안에 독성이 들어있어요. 이 정보 자체가 단백질 자체가 독성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숙주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숙주는 자기 거 대신 얘 거를 대신 유전자를 취해서 만들잖아요. 정보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어기면 그게 이제 죄잖아요. 정보의 변질. 그런 걸 보면 바이러스랑 죄랑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 히브리어 그 헬라어인가요? 하말티어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보가 아닌 정보의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와 죄는 둘 다 병원성, 독성이 있습니다. 죽인다는 거죠. 병원성은 죽입니다. 바이러스가 아까 박테리아 파지가 박테리아에 감염시키면 이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 파지가 만들어져서 결국 숙주는 퍼져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고요. 숙주를 죽이는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죠.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이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죠. 심판, 고통을 당하는. 둘 다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성이 둘 다 있어요. 죄나 바이러스나. 숙주를 이동해서 우리가 악수하거나 키스하거나 대화만 해도 감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던 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연장시키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죄를 짓게 하잖아요. 하와가
먼저 죄 짓고 아담에게 야 너도 먹어봐 이렇게 죄를 전염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전염이 있어요, 실은. 사람들이 이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고요. 또 바이러스나 죄 둘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백신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항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죄가 정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실은 말씀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막 욕하진 않잖아요. 이런 걸 선천면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선천면역. 양심으로 분별하지만 양심에는 한계가 있죠. 이 성경 속의 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아, 이게 죄구나. 알아야 예방할 수 있죠.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걸 후천 면역. 근데 알기만 해서도 면역이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거에 대한 면역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나 이거를 잡는 예방하는 것. 백신을 접종해도 그거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백신 자체도 바이러스 유래이기 때문에 병원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그냥 개만 넣지 않거든요. 아까 보듯이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물질들이 들어가잖아요. 첨가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독성을 띠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항체가 원래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첨가제에 대한 또 항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백신 말씀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하나님이면 상관없는데 전하는 교회 아니면 설교자 아니면 번역본, 새번역 성경 뭐 이런 번역본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왜곡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설교자의 사상이나 경험들, 그 설교자의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서 설교할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작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유익이 있죠. 바이러스는 아까 전에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또 생태계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맞으면 지속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을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를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도 있거든요. 그때는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내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되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새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또 유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바이러스와 죄에 대해서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또 바이러스와 백신 지적 설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이나 마찬가지. 신명기 제가 7장 말씀 보니까 너가 이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여러 뭐 풍성한 복도 주는데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많이 마음이 갔어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겠다. 애굽에 네가 아는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정보를 제대로 지켜 행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질병이 예방된다는 거,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치료가 된다, 예방이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